조정이 오더라도 조정의 폭까지 저희가 계산을 했었는데요. 사실 미리 말씀드리면 이번 조정의 폭은 평균 7% 내외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수의 레벨로 말씀드리면 지금 3,200포인트잖아요. 네. 만약에 조정이 온다 하더라도 하단이 3,000포인트입니다. 드러나는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 불확실성이 다 해소되고 있죠. 이제 되게 전략적인 타이밍입니다. 그럼 지금 뭘 사야 돼? 주저줄 계속 사면 돼? 아니면 지금 미리 포지션을 잡아놓고 네. 나중에 외국인이 왔을 때 회피할 수 있는 건 없을까? 하나증권 애널리스트이시죠. 김두원 위원님하고 좀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환율이 좀 잠깐 튀었지만 네. 국내 원화 환율은 좀 다시 내려갈 것이다. 네. 안정화를 찾을 것이다. 그러면은 이게 보통 이렇게 원화가 이렇게 비싸지면 네. 외국에서 또 자금들이 막 들어오고 투자도 막 들어오지 않을까 싶긴 네. 한데 그럼 이래저래 한국 증시에는 좀 호재라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되게 강한 거죠. 제가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원화가 강세가 될 겁니다. 그럼 전망의 근거가 뭐냐? 그 근거가 외국인이 한국 증시를 한국 자산을 살 겁니다. 네. 그게 가정입니다. 그게 흔들리면 제 전망이 틀리겠죠. 네. 그러면 한국 자산 중에서 뭘 살 거냐? 부동산을 살 거냐? 동산이 주식을 살 거냐? 네. 저는 둘 다 사겠지만 그래도 주식을 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럼 왜 사냐? 이전보다 한국 주식이 좋아 보입니다. 주식은 뭐냐라고 보면 한국 기업들이 돈을 버냐? 즉 한국 기업 매출의 어닝에 대한 프락시 대리 변수의 집합체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 기업이 돈을 버냐? 첫 번째. 그런데요, 돈을 예전보다 못 벌어도요, 지수가 상승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시작됐기 때문에 외국인이 산다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물론 돈을 버는 기업도 있어요. 네. 하지만 전반적으로 코스피 지수가요, 5,000포인트까지는 요원하다 하더라도 저는 앞자리가 바뀔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이고요. 네. 더구나 저희 하나증권에서는 올해 여의도에서 가장 높은 전망치를 제시하고 있는 하우스 중에 하나입니다. 3,710포인트. 올해 말에 3,710. 사실 12개월 포워드인데 그냥 편하게 올해 말에 한 3,710포인트가 저희가 목표로 하는 코스피의 상단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 기본적으로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가계자산의 포트폴리오가 바뀌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동산에서 동산으로 자금이 이동합니다. 자금 속에서 유동성 금융 속에서 지수는 오를 겁니다.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상법 개정, 세법 개정 플러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서막, 주주 환원 정책 등등이 지수를 올릴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테크니컬리 주가 지수는요, EPS 곱하기 PER입니다. 기업이 얼마나 돈을 버느냐, 성장성 곱하기 멀티, 즉 밸류에이션이에요. 그런데 돈을 잘 못 벌어도요,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면 주가가 오르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 밸류에이션을 결정하는 게 항상 분모에는 주식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사주 매입 플러스 소각 법으로 주식수를 줄여주는 겁니다. 따라서 기업이 돈을 똑같이 벌어도 분모가 낮아져서 주가가 지수가 오르는 그런 테크니컬리 기술적인 부분들도 정책적으로 발휘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정책적으로 지수를 올릴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 이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라고 보면 기업들이요. 자사주 매입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으로 매입하면 1년 안에 소각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매입을 또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꼭 정책대로 다 움직이는 건 아니다. 그런데 큰 얼개에서 보면 어쨌든 기존보다 특수관계인 3% 룰이라는 게 이런 거죠. 부익나님하고 저하고 특수관계인이면 어떤 기업의 3% 우리의 의결권은 6%였어요. 네. 근데 3법 개정 이후에 3%룰 통과 이후에 이제는 특수관계인이다라고 하면 우리 둘이 합쳐야 3%. 즉 우리가 의사결정이 대주주가 아니고 소액주주로 넘어갔다라는 거. 이거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가장 큰 변화이거든요. 따라서 외국인이 과거에 보면요. 법이 바뀌었다고 당장 들어가지 않습니다. 진짜 바뀐 거야?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 안 하잖아. 언제 진짜 하는 거야? 시차가 걸린다는 것이죠. 네. 아마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바라보고 있다가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내년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얼개를 크게 놓고 보면 뭐 기대감이 일부 퇴보되고 후퇴한 건 맞지만 그래도 여전히 큰 변화는 시작됐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 그러면 이제 과거랑 다르게 유의미하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많이 해소되는 과정이고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움직임도 일어날 것이다. 네. 그러면은 반대로 얘기하면은 아직 외국인들은 조금 그 경계감이 있다면 네. 한국인들이 먼저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전략이죠. 그래서 이제 강한 믿음이 있는 거죠. 물론 투자는 확신이 아니고 확률에 바탕으로 하는 것이지만 지금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드러나는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 불확실성이 다 해소되고 있죠. 물론 요율이 높아지고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요. 네. 하지만 정책적으로 어쨌든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지 않습니까? 지수를 뛰어 오르겠다.
그렇다면 과거에 외국인이 들어온다고 봤을 때 이제 되게 전략적인 타이밍입니다. 그럼 지금 뭘 사야 돼? 주저줄 계속 사면 돼? 아니면 지금 미리 포지션을 잡아놓고 네. 나중에 외국인이 왔을 때 회피할 수 있는 건 없을까? 그러니까 엄청난 가정이 있는 것이죠. 저는 거기 중에 아이디어 하나가 빈집털이. 빈집 털이요. 네. 빈집을 털어봤죠. 어. 네, 빈집 털어보셨어요? 아니요, 이제 털 마음은 없는데 혹시 뭐 주식에선 털어야죠. 그렇죠. 네. 빈집털이 이렇게 좀 설명드릴게요. 빈집을 털어본 사람이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빈집을 턴다는 건 지금은 곳간이 비어있지만 곳간이 찰 가능성이 높은 집을 털어야겠죠. 네. 거기에 빈집은 외국인 수급입니다. 과거에 외국인이 한 100 정도로 항상 평균적으로 채웠던 업종이 있죠. 네. 그런데 지금 거기에 절반도 아니고 옛날에는 100 정도 채웠는데 지금 10%밖에 안 채우고 있다. 그렇다면 지수가 올랐을 때 외국인이 다시 채울 가능성이 높다. 네. 그런 업종들을 찾자라는 게 빈집털이 전략이고요. 거기에 잣대 중에 하나가 저는 첫 번째, 지금 과거에 비해서 외국인이 얼마나 많이 사고 적게 사고를 감안했을 때 현저히 외국인 수급 비중이 줄어져 있는 업종. 네.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러니까 지금 분류하는 기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100 사다가 지금 10밖에 안 사는 업종을 쭉 추린 다음에 두 번째는 과거에 많이 샀다고 현재 많이 살 가능성이 있다는 건 아니죠. 네. 과거가 미래를 담보하는 건 아니니까. 거기 또 다른 조건은 그 업종의 전망이 좋아야 됩니다. 애널리스트 컨센서스 등등이 계속해서 돈을 벌 가능성이 높다. 즉 이익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다. 그게 두 번째 조건. 마지막 또 세 번째 조건도 있어요. 세 번째 조건은 뭐냐면 지금 월간 수익률이 네. 지난 2, 3개월 수익률보다 클 때. 그건 무슨 얘기냐면 계속해서 그 업종의 그 종목의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거. 이 세 가지를 탁 추려봤을 때 빈집털이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업종과 종목이 조금은 구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네. 그중에 크게 하나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요. 네. 네. 비철금속, 이런 에너지 비철금속, 또 건설 네. 이런 것들은 지금 과거에 비해서 외국인이 현저히 비중이 적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한 1년 뒤를 볼까요? 2년 뒤를 볼까요? 그렇다면 지금 유가도 낮고 가격도 낮고 또한 건설도 지금 엉망진창이잖아요. 네. 부동산 PF 등등 해서. 그런데 한 2년 뒤를 보자고요. 그럼 지금보다 나아지지 않을까? 거기다 외국인이 들어오지 않을까? 라는 베팅을 하는 것이고요. 이거를 리서치를 하다 보니까 재밌는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부인나님 그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지금 조선이 있잖아요. 네. 역사상 외국인이 가장 많이 들고 있어요. 역사상. 네. 네. 그러니까 빈집털이 기준으로 보면 조선은 팔아야 돼요. 그러네요. 역사상 이렇게 많이 외국인이 조선을 산 적이 없어요. 네. 자, 빈집털이 전략은 과거의 평균 회기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평균 회기를 탈피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닝에 대한 기대치 또한 추세적인 기대치를 좀 더 감안해서 종목을 소팅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이 빈집털이의 한계는 뭐냐면 항상 모든 전략은 민낯이 있습니다. 한계는 뭐냐면 지금 조선처럼 새로운 패러다임을 그리고 틀을 깨는 업종. 그러니까 역사상 가장 외국인이 많이 사는데 그렇다면 지금 조선을 팔자? 그게 좀 퀘스천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큰 틀의 변화 속에서는 취약한 부분도 있다. 그러니까 전략은 모든 걸 다 포함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수가 1년 뒤에 생각이 뜰 것 같고 지금보다 그 안에서 외국인들이 들어올 텐데 그럼 뭐부터 들어올까? 과거에 샀던 것부터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게 첫 번째. 근데 그 안에서도 성장성이 약한 안 좋은 업종은 안 사겠죠. 근데 네. 그런 게 성장성이 좋아하는 업종들을 추려보면 에너지, 비철금속, 건설이 그 안에 들어간다. 말씀도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순수하게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이 앞으로 들어올 거니까 뭐 선점하는 전략이라고 맞습니다. 보면은 외국인이 안 들어와도 괜찮나요? 실적이? 그런데 세상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보면 제가 왜 빈집털이 이런 것들을 여의도에서 좋아하냐면 결국 외국인 수급이 바로미터였다는 것이죠. 외국인이 사면 한참 뒤에 이런 거 있잖아요. 매일매일 시황을 보다가 투자 주체별 수급을 보면요. 네. 외국인이 오늘 사잖아요. 내일은 개인이 사요. 네. 외국인이 팔잖아요. 내일은 개인이 팔아요. 그러니까 항상 시차가 있다. 네. 그래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물론 코로나 이후에 단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역사상 외국인이 바로미터를 못할 때는 딱 한 번. 코로나 직후 동학 개미운동.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안 샀어요. 하지만 국내 코스피가 3,300까지 갔습니다. 뭐로 인해서? 동학 개미운동. 네. 개인들의 수급에 의해서. 그런 이례적인 경우를 빼고서는요. 대부분 외국인 수급이 국내 업종과 주도주를 견인했다. 지금도 조선, 방산, 원전 중에 조선은요 외국인 수급이 주도주를 결정하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네. 그러면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면 방산과 원자력도 그러면 지금 외국인 수급이 되게 높은 수준인가요? 그렇죠.
많이 채우고 있습니다. 많이 높아요. 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개인이 투자해서 돈을 벌려면은 외국인이 들어오기 전에 사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네요. 결국엔. 강한 베팅이고 아니면 적어도 외국인 수급과 동행하자. 외국인이 안 사고 있는데 네. 나 혼자 좋다라고 사는 거는 어찌 보면 리스키하다. 그러니까 결국에 외국인이 우리보다 좀 실력이 더 좋을 것이다. 실력이 좋다라는 것보다도 뭐 그런 것도 있죠. 하지만 네. 또 중장기적으로 단타를 치는 경우보다는 중장기적 수급을 갖고 들어오니까 네. 그들의 수급이 또 주가의 하단을 받치면서 끌어올리는 경우도 있다.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외국인들이 지금 안 들어오기 때문에 주가도 지지부진하고 아마 개인들도 관심이 없는 종목들을 지금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는데 네. 그동안 외국인이 왜 안 사냐? 가만 보면 지금 유가가 낮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매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다 뺐겠죠. 근데 여기서 그러면 이제 약세장일 때 그런데 저의 전망이 뭡니까? 처음부터 이제는 강세장입니다. 조정이 오더라도 조정의 폭까지 저희가 계산을 했었는데요. 사실은 미리 말씀드리면 이번 조정의 폭은 평균 7% 내외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수의 레벨로 말씀드리면 지금 3,200포인트잖아요. 네. 만약에 조정이 온다 하더라도 하단이 3,000포인트입니다. 그럼 뭐 아주 크진 않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수가 7% 빠지니까 종목은 또 천차만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택하셔야 돼요. 시청자분께서. 뭐냐면 나는 내 포트는 이 정도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어라고 하면 그냥 버티시면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번에 조정폭은 짧을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근데 왜 그렇게 보냐라고 하면 그 과거의 논리는 과거 우리나라의 코스피가 강세장이었을 경우가 한 6번 정도 있습니다. 2007년, 2009년, 2011년, 2016년, 2021년까지도요. 이런 강세장일 때 항상 1차 상승 1차 하락, 2차 대세 상승이었어요. 근데 네. 이 1차 하락이었을 때 6변의 평균을 보니까 약 7%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강세장이라면 7%의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자 그렇다면 저의 전망에 리즈너블하다, 바이한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버티셔야죠. 그런데 나는 진짜 개인적인 캐시카우, 가계 캐시카우 등등으로 인해서 지금 7%까지 못 버틸 것 같다라고 하면 포지션을 정리하셔야죠. 그거는 이제 본인의 수급의 상황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된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상법 개정도 되고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에 어떤 디스카운트 요인이 많이 없어지는 거를 보고 외국인이 들어온다고 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예정돼 있는 게 또 이제 배당 관련돼서 네. 또 개정이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배당을 많이 주고 있던 주식 네. 이런 곳이 더 좋은 건지 아니면 네. 반대로 뭐 배당에 대해서 좀 인색했던 곳들이 좀 네. 투자 유망 지역이 되는 건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자, 배당소득 분리과세 또 이재명 정부가 배당을 지향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고배당 펀드가 엄청 팔렸어요. 네. 고배당 ETF 이런 거 자금이 엄청 몰립니다. 왜냐하면 누가 보더라도 전략하기 직관적이잖아요. 네. 근데 가만 생각해 볼까요? 배당은요 잉여자금에서 하는 겁니다. 네. 즉 배당을 줄 수 있는 기업들은 돈을 버는 기업이에요. 안정적인 성숙기에 들어갔거나 아니면 여전히 성장하는 기업이거나. 그래서 결국에는 성장하는 기업을 찾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첫 번째 드리고요. 네. 근데 좀 더 시계, 투자 시계를 좀 좁혀 볼까요? 우리가 흔히 배당 그러면요 우선주 투자예요. 주식은 보통주와 우선주가 있습니다. 네. 보통주는 의결권이 있죠. 다만 배당이나 청산에서 후순입니다.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죠. 다만 배당을 좀 더 받고요. 청산 시에 빨리 엑시트할 수 있습니다. 우선주가 매력이 없다라고 보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 이재명 정부 이후에 시대 정신이 의결권, 네. 소액주주 여기에 밸류를 많이 주니까요. 하지만 배당에 나는 뭐 의결권 시대 정신이지만 난 의결권을 굳이 그냥 배당만 많이 받을래라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주에 대한 매력도가 상당히 있고요. 실제 일부 배당주는요 꽤 가파르게 시세를 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런 뉴스플로우 들으셨을 거예요. 한화그룹의 배당 우선주가 상폐됐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선주 투자는 가장 유의미하게 유념해야 될 게 거래량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도 말씀드려요. 보고서도 쓴 적이 있는데 월 평균 2만 주 정도의 거래량이 있는 우선주만 보자. 우리나라 우선주가 한 103개 있는데요. 그중에 월 2만 개 정도의 월 평균 2만 건 정도의 거래량이 일어나는 것은 극히 적습니다. 한 35개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안에서 추려보면 괜찮다라는 게 우선주 전략인데요. 근데 여기에 변수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대주주 요건 하향. 그러니까 이 기준이 12월 30 네. 말일입니다. 그럼 이제 대주주가 됐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갖고 있으면 세금 내야 돼요. 파는 거죠. 그런데 팔려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대주주들이 어떤 주식부터 파냐? 가장 거래량이 없는 것부터 팔 거예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우선주는 더 안 팔릴 겁니다. 안 팔리고 가격 급락. 그래서 이 대주주 요건 하향은 물론 보통주에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우선주에 상당히
큰 변동성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을 감안하면서 연말까지 뭐 한 4개월 정도 어간 남았으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우선주 투자를 하자라는 말씀도 드리고요. 또 한 발짝 뒤에서 말씀드리면요. 미국도 우선주가 있습니다. 네. 배당을 이렇게 많이 하는 미국도 우선주가 있어요. 그런데 한국의 우선주와 미국의 우선주가 가장 알파벳 우선주예요. 네. 의결권 없어요. 배당 네. 많이 줍니다. 그런데 알파벳 주가랑 알파벳의 우선주랑요 가격이 거의 비슷해요. 근데 한국은요 현대차 보통주와 현대차 EUV 우선주랑 네. 괴리율이 많게는 50%도 납니다. 그러니까 우선주가 싸다는 거예요. 네. 그게 의미하는 게 뭐였냐? 코리아 디스카운트였어요. 결국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에 상당히 디스카운트를 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라는 것이 결국 배당을 보통주도 많이 주면 우선주에 대한 메리트가 적어질 테니까요. 그 주식의 궤도, 괴리율이라 그러는데 그것도 좁혀질 겁니다. 라는 것도 중장기적으로 우선주 투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우선주가 무조건 좋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리스크도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아까 잠깐 얘기를 하다 말았었는데 어쨌든 지금 또 자사주 소각 얘기들도 계속 나와서 네. 최근에 이제 자사주를 엄청 많이 들고 있는 뭐 증권사들 막 주식 뭐 폭주하고 막 그랬는데 네. 자사주 쪽은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버전에서는. 그러니까 자사주를 매입한다라는 것은 주가를 띄운다는 얘기입니다. 네. 기업이 주가를 관리한다는 겁니다. 더구나 플러스 소각까지 한다라고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주주들한테는 좋은 겁니다. 네. 근데 그렇게 해야만 좋은 겁니다. 기업 입장에서는요. 대주주 입장에서는 내 지분이 희석되는 거예요. 좋지 않죠. 네. 그래서 이거는 사회적인 합의가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턱하니 자사주 매입하세요. 주주들을 위한 거잖아요. 그리고 소각까지 하세요. 그냥 매입한 다음에 유증을 돌리다든지 다시 한번 매입 처리 안 하면 똑같잖아요. 결국 소각해서 주주 수를 줄이세요. 그게 기본적으로 정부가 원하는 거고. 근데 실생활에서 대주주나 아니면 특수관계인이나 아니면 기업의 오너들은 그걸 왜 해야 되는 데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왜 해야 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주가가 오릅니다. 근데 주가가 오르는 걸 대주주들이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사회적인 큰 합의 속에 그러니까 기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무엇이냐를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건 또 되게 여러 가지 이견이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상장을 왜 했냐? 결국 상장은 은행한테 빌리면 무한 책임. 죽어서라도 뼛속까지 따라와서 이자 받는 게 네. 저도 뭐 증권회사 은행 있지만 그래서 은행한테 잘 돈을 안 빌리잖아요. 유한 책임을 갖고 있는 주주들한테 돈을 빌리는 거 아닙니까? 주주는 투자자예요. 네. 내가 이거 주주한테 돈을 빌려서 비즈니스 했는데요. 애석하게도 잘하려고 했는데 망했습니다. 그럼 같이 책임져야죠. 그렇게 책임을 지면서 왜 기업인들이 끝까지 주가를 반영하거나 거기에 우리 소액주주들한테 그만한 권한과 책임이라고 봤을 때 끝까지 책임지지 않느냐. 뭐 이런 사회적인 대타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건 경제적인 논리와 거기 플레이어들의 이견이 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모든 것은 다 쏠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지금까지는 한쪽으로 우리나라 가계자산에서 부동산 불패 신화가 의미했던 것처럼 너무 한쪽 방향만 있었기 때문에 잠깐은 좌우 밸런스를 맞춰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결국에 증여상속세가 좀 개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증여상속세도 물론 그렇죠. 근데 증여상속세 세법 다 중요하지만 증여상속을 해야만 뭐 증여세를 낮춰줘야만 부자들이 돈을 풀 거다라는 것도 물론 맞는 얘기죠. 그들이 돈을 풀어야지 낙수효과 비슷한 것이 생길 테니까요. 왜냐면 대주주들이 주가가 올라가면 결국에 자기가 나중에 상속세, 맞습니다. 증여세 걱정하니까. 맞습니다. 근데 네. 그런 것도 또 대타협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 증여와 상속을 의미하는 게 뭘까요? 자산의 대물림. 자산을 대물림하는 게 맞나? 뭐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건국 이래 항상 그래왔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또 상당한 사회적인 타협이 필요하다.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버지가 부자면 좋죠. 그리고 저도 열심히 일하는 게 자식들한테 부를 주기 위해서 열심히 한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건 인생을 살아가는 철학인데요. 자식한테 물건을 줘갖고 성공할 가능성보다 자식한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야지 성공하는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도전하고 도전이 최고의 경험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건 뭐 저만의 바이어스일 수 있습니다. 부를 물려주는 게 행복과 성공이다라는 시대에서 이제는 그의 자식의 도전을 내가 할 수 있게끔 아니면 그것의 부보다는 다른 의미의 돈을 버는 법으로 오히려 전수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훨씬 더 좋은 대물림이다라는 시대적인 대타협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이제 지분이 날아가 버리니까. 네네. 뭐 예를 들어 넥슨 같이 네. 상속세 내면은 이제 회사가 이제 없다. 뺏겨 버리는 네. 뭐 다른 사람한테 주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아마 걱정들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기업을 하다가 다시 한번 왔지만 태초에 내 것이 아니었거늘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결국에 지금 그러면은 자사주를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거 지금 뭐 자사주 소각 때문에 많이 올랐는데 네.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거 가지고는 뭐 해결이 되는 건 없는 건가요? 이 주가가 유의미하게 올라갈 건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이 정책이 발표된 다음에 주가에 그러니까 시장의 미스터 마켓이 참 민감하게 반응하죠. 처음에는 자사주를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이 소각을 할 테니 주가가 오를 것이다. 네. 그래서 더 많이 이제 막 시세가 갔잖아요. 네. 그러다가 또 다시 지금 퇴보하고 있고 네. 이게 아닌가요? 이러고 자사주를 많이 매입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을 또 막 시세가 바꾸고.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시장이 먼저 반응했다가 되게 정책에 민감한 시기죠. 왜냐하면 6월달 새 정부가 들어서고 사실 허니문 기간도 아직 안 끝났어요. 네. 그래서 정책의 방향성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아직까지는 시장에 큰 수급이 변동성이 너무 많은 구간이다. 하지만 한 발짝 뒤에서 보면 이재명 정부가 뭐 옳고 싫음을 떠나서 이제 4, 5년 동안 국정을 계속해서 이끌어갈 텐데 그의 기조를 잘 보자. 결국에는 할 거다. 부침이 있어도 할 거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 싶습니다. 결국에는 자사주를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자사주를 뭐 매각을 하든지 소각을 하든지 하게 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게 정책 기조니까요. 그러면은 그거야말로 확실한 주가 상승 요인이라면 네. 그거보다 더 좋은 투자가 어디 있습니까? 뭐 그래서- 안전한 투자.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런 오늘 빈지털이 전략도 말씀드렸고 자사주 우선주 많은 거 말씀드렸지만 저는 대외적으로 이런 말씀드려요. 저한테 수많은 펀드 매니저와 그다음에 개인 리테일 고객님들이 저한테 물어보잖아요. 네. 수혜주가 뭐냐? 도대체 이번 정부에 저는 딱 한마디 말씀드려요. 이재명 정부의 최대 수혜주 코스피 지수. 코스피 지수다. 지수가 뜰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너무나 어색하지만 지수를 국장에 투자한다. 야, 이게 좀 어색하지만 그게 확실할 것이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뭐 부인남 TV에서 진짜 수많은 팬데믹 이후에 채널도 엄청 커지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인터뷰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 항상 따라드리는 거. 국장을 떠나는 건 진흥순. 네. 이제는 국장을 들어오는 건 진흥순이라고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지수 투자만큼 확실한 거는 없으니 사실 이게 3,700만 간다고 하면 네, 지금 투자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제 말이. 안 할 이유가 없는 거고 사실 그렇게 드라이브를 걸겠다는데 네, 그러면은 어찌 보면 가장 확실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안에 단연간에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뭐 정책을 차치하더라도 이런 거죠. 되겠어. 네. 벌써 하는 거 보니 이러다가 누가 들어오냐. 지금 양도세 막 올리고 막 저거 맞습니다. 대주주 막 강화하는 거 보니까 이거 흐지부지 되는 거 아니야라는 또 걱정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큰 틀에서는 어쨌든 약간의 부침은 있지만 그 원하는 방향대로 갈 것이다. 뭐 이번 정부가 정책의 속도감이라는 게 있죠. 네. 뭐 국무회의도 생방송하는 이 시대에 정책의 속도감들을 보면 일단 원하는 것은 할 거다라는 기본적인 믿음을 갖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돈을 버는 가장 지름길이다라는 네. 말씀도 드립니다. 그럼 아까 잠깐 조방원 얘기해 주셨는데 이 조방원 쪽은 이미 어쨌든 주가는 많이 올라가 있는데 네. 여기는 이제 실적이 획기적으로 좋아질 것이다. 여기에 네. 베팅하는 거죠. 맞습니다. 실적도 도와주고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단 한 번도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이제 안보 자산하고 많이 엮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패권국의 밸류체인에 들어가 본 적이 반도체 이후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패권국 도전자인 중국을 따돌리기 위해서 그가 필요로 하는 거 조선, 네. 방산, 수많은 데이터 센터 이 전력 어떻게 할 거냐. 신재생, 미국은 이미 화석연료로 전환하는데 근데 그 가운데 뭐 풍력도 뜨고 하지만 결국에는 소형 원전 원전으로 간다. 원전도 사실 한국의 경쟁력이 상당히 높고 네. 특히 이제 뭐 프랑스 쪽 뭐 계속 막 뭐 시끌시끌하고 결국에는 뭐 후회한다 뭐 이런 기사들도 막 뜨더라고요. 네. 한국이랑 할 걸. 네. 그러면 여기도 어찌 보면 좀 탄탄대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신재생 하시는 분들이요. 네. 원전은 싫어해요. 아 그렇죠. 아무래도 난 이상해. 네. 왜냐하면 원전 신재생 원전 친환경이에요. 친환경으로 볼 수 있죠. 네. 그런데 왜시냐라고 보면 사고가 났을 때 정말 크게 환경을 저해하니까 네. 그런데 약간 신재생 친환경 하시는 분들도 원전을 같은 카테고라이즈로 봐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친환경 에너지로 해결이 안 되는 그 안정적인 전력 공급 이 부분은 뭐 원전 말고는 지금 당장 보이는 게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아마 미국과 같이 갈 수밖에 없다. 네. 이러면 뭐 이것도 꽤 안전해 보이는 투자로 보입니다.